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구가 북구입니다. 북구에서 제가 선거를 내리 3번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돼서 5번째, 6번째 3승 3패입니다. 3번 내리 떨어지고 3번 이제 내리 당선이 됐습니다. 저하고 이제 경쟁했던 분들은 얼마 전에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던 우리 박민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쭉 경쟁을 하다가 이번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는 박민식 의원님께서 이제 서울로 가시고 서병수 의원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승 3패를 했는데 이 선거를 한 번 떨어지는 것은 한 번 떨어지는 것도 우리 저 한효섭 우리 총재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거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자면 다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친구든 그것이 엄마 아버지든 친인척이든 성읍이든지 간에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3번을 떨어지면서 이제 모진 풍파도 이제 많이 겪었죠. 제가 71년생이고 올해 50너인데 나이보다 조금 사가 보이잖아요. 얼굴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제 소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 오늘 하늘 아카데미 우리 한호섭 총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3기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잘 잤습니까? 예. 진짜로요? 예. 저만 못 먹는 거 같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좀 견딜만 합니까? 예. 텔레비 나오는 정치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그걸 지켜보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딜만 한가요? 뉴스 안 봅니다. 그렇죠.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정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좀 견딜만 합니까? 견디기 좀 어렵죠. 정치도 견디기 어렵고 먹고 살고 경제도 견디기 어렵고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참 이제 절망적인 생각이 이제 가끔 많이 드는데 정말로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또 누구와 함께 이 고민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모색을 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체제가 이제 생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또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에 해당하는 대통령제가 이제 이 생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도 이제 생명이 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어떤 특성이랄까 대한민국만의 어떤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볼까요? 이거는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전직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총을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나이 80 넘은 사람 또는 80 다 된 분들이 제가 나이를 가지고 뭐 폄훼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이 여전히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사퇴하라 그러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선거제도, 미국의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젊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거든요. 미국 사회가 더 젊은 정치인, 더 말하자면
이런 정치인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치가 전쟁 같잖아요. 이 완전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경쟁이 아니고 거의 전쟁 같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은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총리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극우 진영에 계신 분이 이제 총리를 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에 참혹함을 겪었던 그 유럽 땅에서 다시 외국인을 혐오하고 반이민 정책 또는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분이 또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가 실종이 되고 정치가 양극단을 향해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 속에서 사는, 이 체제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가면 갈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의 무게가 더 늘어나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사실은 정치가 이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기댈 데가 없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어떤 정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에 저희들이 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정치라는 것이 희망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위로는 돼야 되는데, 위로는 고사하고 끝없는 절망 그 구렁텅이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러한 체제에서 과연 우리 정치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직업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기는 했지만,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직업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살찌우고 우리 공동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자 에너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경쟁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둘러보십시오. 학교 갈 때부터, 유치원 갈 때부터 우리는 친구와 우선과 우위를 나누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는 걸 먼저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경쟁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살찌우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경쟁이 아니고 끊임없이 경쟁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결국은 저 전력 밑으로 떨어뜨리는, 풍요롭게 만들고 힘의 원천으로서 경쟁력이 아니고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람을 끊임없이 말하자면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도 아닐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어디로부터 무슨 사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까 제가 오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인류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서성들, 이 가장 위대한 서성들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게 될 인류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차원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직업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위대한 서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고 부처가 나온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서성이라는 관점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서성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위대한 서성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예, 좋습니다. 예, 부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전 세계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인류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역사상 가장 걸출한 지도자, 걸출한 우리의 인류의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어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2500년 전에 부처님,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공자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마호메시. 이 네 분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서성,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로서 이제 신으로서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인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을 나눴으면 합니다. 자, 2500년 전에 불기 2563년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 2500 불기 몇 년 공원은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난 해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이거 태어나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제 대열반에 드신 해로부터 불기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태어난 해로부터 이제 그 AD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년으로. 근데 불기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신 그날부터 이제 불기 몇 년 이러거든요.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비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비. 이거 부처님의 여러 경전이 있고 숱하게 많은 경전이 있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엄청 많은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자비입니다. 자비. 대자대비라고요. 이 대자대비할 때 자자는 이제 사랑 자자입니다. 대비할 때 비자는 이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비와 깊은 슬픔, 이 대자대비인데 왜 또 슬프냐? 이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과 이것들을 오롯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이 슬픈데 부처님이 안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자대비를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00년 전에 중국의 공자가 이제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인입니다. 인. 인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냐. 이 무릎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공자는 여러 제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인의 나라, 인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방황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따르던 숱하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께서도 인생 말년은 굉장히 이제 좀 비참해집니다. 따라다니던 공자들이, 제자들이 전부 배신 땡기고 다 가버립니다. 왜냐면 공자를 따라다니다 보면 벼슬 하나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벼슬, 백날 따라다니면 벼슬 하나 얻을 가능성이 줄다 보니까 인생 말년에는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말년은 비참했는데,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공자의 위대한 가르침인 인,
사람의 도리,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성경을 보면 뭐 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4대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성경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이 사랑입니다. 사랑. 너와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이제 사랑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율법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사랑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마호메시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이것이 테러 집단 또는 뭐 전쟁을 선언하는 집단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마호메시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것이 이제 특정한 정치 권력과 이게 결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코란을 보게 되면 그것과 완전히 지금 현재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막 테러 저지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호메시 했던 이야기, 코란에 들어가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마호메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습니다. 중동 사람들 왜 그 남자들 바지 그 치마처럼 이렇게 길잖아요. 마호메시 부인과 잠을 자는데 새벽에 오줌이 많이 온 거예요.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호메시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걸어가면은 이 긴 옷이 땅바닥에 쓸릴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쓸리면서 말하자면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 소리에 땅바닥에 옷이 끌리는 소리에 부인이 잠에서 깰까봐 살짝이 일나가지고 가위 가지고 이 무릎 밑에 옷을 싹둑 자르고서 화장실을 다녀오신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이 배려심 깊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마호메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호메시 살아생전에 자고 일어나면은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 중심에서 그것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을 단 하나의 그 단어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마호메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에 이슬람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이슬람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슬람인데 이 이슬람은 세속적 의미로는 종교적 의미로는 이제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알라신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종교적 의미로는 복종하다는 뜻인데 세속적 의미로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자비라는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공자는 인생 말년이 굉장히 불행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인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마호메는 저희들에게 평화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대성인 종교적 관점이 아니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우리 인류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사대성인이 자비와 인과 사랑과 평화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든 공자든 예수님이든 마호메시든 간에 이분들이 살던 시대에 이분들의 표현 방식으로 자비와 인과 사랑과 평화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 네 분의 가르침의 그 근저, 그 밑바닥을 흐르는 정신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연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연민이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슬픔, 고통,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오롯이 자기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연민이라는. 그런데 무슨 정치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약하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저는 감성적인 그리고 나약해 보이는 연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언어 속에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의 가르침을 주셨고 공자께서 인의 가르침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고 마음의 질 평안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분들 시대에 이분들 표현 방식으로 다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이분들 정신 그 밑바닥을 흐르는 그 가장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오롯이 전적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실천했던 분들이 바로 이 4대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나서도 14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울림이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숙제로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없었다면 이미 사라졌겠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사라져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이분들이 우리가 가야 될 사회, 우리가 가야 될 인류가 가야 될 이 공동체적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 아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 아픔도 담은 그분들처럼 오롯이 전적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지언정 담은 1%라도, 담은 10%라도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의 슬픔에 공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담은 1%라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눈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성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바로 연민이고 그리고 그 연민은 나 아닌 함께 사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더 확장하자면 숨쉬는 모든 것들입니다. 숨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고통, 번뇌, 눈물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이 경제체제 그리고 이 체제 바깥에서는 저희들이 생존할 수 없게끔 저희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경제체제 이 체제의 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가지고 그 국부론에 1800몇 년도에 써졌는데 200년 전에 써졌는데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말하자면 오늘날 GDP의 개념, 분업의 개념, 그다음에 자유시장의 개념, 개방의 개념, 무역의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도 더 되게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는데 오늘날 우리 경제 체제의 큰 그림을 그렸던 현대 경제학 또는 경제학의 아버지를 아담 스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가 그렸던 그 큰 그림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 체제인데 이 경제 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혹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체제입니다. 경쟁 없는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 나고자 또는 우리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좀먹는 사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혹한 경제체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담 스미스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근데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를 아마 예상을 못했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의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말하자면 귀족들, 백작, 공작, 뭐 이렇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 교육법이 어땠냐면 우리 강남엄마들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자녀 교육법이 있듯이 아담 스미스가 살던 그 시대에도 권력 있는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 교육법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녀 교육법이 어땠냐면 그 대학에 잘 나가는 교수가 있으면 교수 그만두게 하고 스카웃을 합니다. 가정교사로. 그러니까 글래스고 대학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주 잘 나가니까 그 스코틀랜드에 이제 잘 나가는 이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 보고 글래스고 대학 때려치워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가르치러 가정교사로 온나 이래가지고 스카웃을 해갑니다.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 아담 스미스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는 섬이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유럽 내륙으로 이제 3년 동안 여행을 갑니다. 애를 데리고 그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스코틀랜드를 떠나가지고 유럽 내륙을 3년 동안 쭉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그리고 3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메모를 남깁니다. 기록을 다 남기죠. 여 갔더니 뭐가 있고 저 갔더니 뭐가 있고 관심사항은 뭐고 기록에 다 남기는데 그 메모와 그 기록이 말하자면 자료가 돼가지고 다시 스코틀랜드 돌아와가지고 국부론이라는 불멸의 역작을 만드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부론은 아담 스미스가 대학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머리 짜내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유럽 내륙을 3년 동안 여행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그거를 다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그것이 고민의 단초가 돼가지고 그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국부론이라는 불멸의 역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권으로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가혹한 경쟁 사회에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경쟁 사회, 정말로 이 뒤처지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이런 가혹한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아담 스미스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아담 스미스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담 스미스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는 이런 사회를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 세상을 꿈꿨던 것이 아니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를 쓰는 그 근거가 됐던 메모를 보게 되면 아담 스미스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럽 내륙을 여행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직면했던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아니 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노? 왜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천지에 널려있냐?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유럽 내륙을 여행하면서 직면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아담 스미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굶주린 사람들, 이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국부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부론이 오늘날의 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하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이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말하자면 비전을 국부론에 담았던 겁니다. 자, 현대 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그 완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칼 막스 아닙니까? 칼 막스. 아담 스미스가 말하자면 자유주의 또 보수주의 그리고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된다면 그 완전 반대편에 서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칼막스는 우리가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칼막스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칼막스 책, 공산당 선언 이런 거 한 권 읽고서 칼막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론 1, 2, 3권이 있는데 자본론 한 1권 정도 읽어보고 칼막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아담 스미스의 완전 반대편에 서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지구상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통해 가지고 실패한 이제 체제가 되긴 했지만 그것의 이론적 베이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칼막스인데 굉장히 편협하게 해석이 되고 있죠. 칼막스는요, 산업혁명 초기에 8살짜리, 10살짜리 꼬마들이 면직 공장에 가가지고 그 보풀액이 다 마셔가면서 하루에 18시간, 10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애들이 그렇게 장시간 노동에 노출이 되면서도 하루 세 끼를 때울 수 있는 빵 한 조각을 살 수가 없는 그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노예의 삶이나 다름없는 그런 노동자들의 삶을 보고서 이 칼막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공장이 아니고 학교로 돌려보내고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 주인의 위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칼막스의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칼막스가 직접 자본론 1, 2, 3권이 있는데 칼막스가 직접 쓴 것은 자본론 1권입니다. 자본론 2권, 3권은 칼막스의 동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리드리 엥겔스가 자본론 2권, 3권을 쓰는데 그것은 칼막스가 죽기 전에 남긴 메모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본론 2, 3권을 쓰고 자본론 1, 2, 3권을 이제 완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론은 복잡한 비유와 복잡한 수식이 있고 알아먹기 힘든 그런 논리의 전개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이 칼막스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가난, 이 굶주림, 이 노예와 같은 삶을 혁파하기 위해서 그것이 혁명으로 되든 뭐가 되든 개혁이 되든 어떻든 그러한 현실을 혁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본론이라는 역작이 동상 걸려가면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막스도 마찬가지로 나 아닌 같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아이들의 비참함, 참혹함, 그리고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 당시의 산업혁명 초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직면에 있는 어찌할 수 없음, 여기에 바로 칼막스는 자신의 그 시선을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칼막스는 자본론이라는 역작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미 폐기되고 이미 실패한 체제인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칼막스의 출발은 그랬던 겁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슬픔과 눈물,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역작이 가능했는데, 근데 이 칼막스의 이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러시아, 부소련, 소비에트 연방 어땠습니까? 중국 어땠습니까? 북한 어땠습니까? 쿠바 어땠습니까? 칼막스의 이론만 차용을 하고 칼막스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것을 외면해버리면서 극소수의 부자, 권력을 독점한 공산당 간부만 만들고 숱하게 많은 굶주리는 인민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몰락을 한 겁니다. 칼막스가 잘못이 아니고 그 체제를 했던 그 권력자들이 말하자면 완전히 왜곡을 한 것이죠. 아담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현대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출발점은 이렇게 쥐어짜 않은 경쟁체제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유시장과 분업과 GDP를 통해 가지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국부론을 썼는데, 오늘날 이것이 현대경제체제, 경쟁 우선의 체제, 모든 사람이 숫자로 표현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고민해야 되는 그걸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문제의식과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칼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그 사회주의 권력을
그 사람들이 극소수의 공산당 간부들만 나머지는 전부 굶주린 인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완전히 왜곡한 거니까. 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도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당시에 부처님께서 살던 그 시대에는 이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가지고 이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전역에 숱하게 많은 수행법들이 있었습니다. 숱하게 많은 수행법들이. 누구는 토구를 짚고 들어가지고 굽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물구나무 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자신의 허벅지를 바늘로 찍어가지고 자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가지고 숱하게 많은 이제 수행법이 있었는데, 이 부처님은 인상주의자였습니다. 전부 필요 없어. 나만의 수행법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수행자가 아니었고,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수행법들을 말하자면 벽에 다 씁니다. 다 써가지고 그걸 전부 다 자기가 다 해봅니다. 그걸. 전부 다 해봐요. 그냥. 그러고 나한테 요거는 아니네. 요것도 아니네. 요것도 아니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도 사회의 수행법은 전부 아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의 말하자면 깨달음이 이르는 경지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부처님이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임상주의자입니다. 임상주의자. 그걸 자기의 몸으로 전부 다 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통, 고해, 말하자면 그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그것을 해방하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비라는, 결론적으로 자비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공자도 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제후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한번 쓰여보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울림을 주는 그 가르침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직접 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전부 살아남은 몇 제자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공자의 저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쓰여졌는데 여전히 저희들에게 울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살 것인가. 이것도 영민의 정신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가 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체제를 만든, 이 가혹한 체제를 만든 아담 스미스도 결국은 이런 사회가 아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국부론을 썼던 것이고, 칼막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역사적 실험을 했던 칼막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바로 나 아니고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종국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하는 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때로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때로는 공자의 제자가 되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때로는 마호메스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아담 스미스가 꿈꿨던, 아담 스미스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그 문제로 돌아가고, 칼막스가 느꼈던 그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문제들은 정치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리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아담 스미스, 칼 막스의 가르침까지 나 아닌 남의 고통과 슬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정치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가혹한 경쟁사회, 가혹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자유로운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승과 우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유롭게 우승과 우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강요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규율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그것이 법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또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벌을 줘가지고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웃음과 우위를 나누는 공동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길이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전재수가 이야기하는 이 연민의 정치라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어떤 법으로 나오는지, 어떤 정책으로 나오는지, 그것이 사회보장 정책이든 또는 기초연금 정책이든 어떤 것으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완전히 반대편에 서가지고 우승과 우위를 나눌 수 없는 오로지 특정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기주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법들은 또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이제 그 한 3시간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고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다 해가지고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고 정치를 자신의 직업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의 기득권과 또는 자신의 권력의 성을 더 견고하고 더 강고하게 쌓아 올리고, 그리고 그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의 장벽을 치고 펜스를 쳐가지고 그들만의 놀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지금 보십시오. 오롯이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100%. 오롯이 100%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자, 두 사람이 싸워요. 싸우는 부부싸움 한다 손 칩시다. 100% 남편이 잘하거나 100% 아내가 잘못한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전체에 흑과 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흑이 악이고 백이 선이라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백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행동 기준을 100으로 정하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을 100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얀 색깔로. 그런데 검은색이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없고 흰색이 선이라고 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완벽한 흑도 완벽한 백도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진보주의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제가 진보적 생각을 가졌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진보적 사상을 가졌는데, 남북 관계는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내가 진보적일 수 있는데 한미 관계는 또 보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저 사람은 진보다 저 사람은 보수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치를 싸움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장난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왜 집에 가면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은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정체성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규정짓는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보수다, 저 사람은 진보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그러나 완벽하게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나눌 수가 없습니다. 현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 지점에서는 손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도 민주당 지지자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양해 가능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 철학적 베이스, 그 근본 바탕은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타인,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저마저고 수박 아이가 수박이다 저거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자기 한 몸 기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성취하지 못할 그런 성과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바로 경쟁하는 정치적 상대에 대해서도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끊임없이 작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작은 전쟁은 더 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만드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아카데미 오늘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 정치권의 싸움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도 뒤도 옆도 이웃도 보지 않고 부모 자식도 보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맹목적인 강성 지지자가 이건 절대 되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매의 눈을 하되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것을 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 정치인이 어느 순간 실수를 하게 되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비판하는 그런 냉철한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는 거기에 한편에 가담을 해가지고 공격해대고 같이 전쟁을 해버리면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이 작은 전쟁이 더 큰 전쟁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나라를 완전히 반쪽짜리 내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해악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복원이 불가능한 그런 폐허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직전까지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개인들이 우리 이 시대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정과 우위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이 나의 눈물과 고통과 다르지 않다. 내 한 몸 검사하기도 어려운데 너이 무슨 고통을 느끼는지, 너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린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체제와 이 현실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단계를 넘어선 한 발짝 더,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신의 자유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지금 단계보다는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이 숫자로 표현돼요. 경쟁력 없으면 아웃시키고, 10을 투입했는데 니는 왜 생산성이 1밖에 안 돼? 연봉 잘라보고 정리해고 해보고
지금 그렇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단계를 넘어서는 체제, 그 단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꿈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의 철학적 베이스, 그것이 저는 우리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4대 성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연민, 아담 스미스와 칼 막스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연민입니다. 칼 막스의 자본론이요, 혁명의 도구, 혁명의 이론적 도구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칼 막스가 직접 쓴 게 자본론 1권이고 2, 3권은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자본론 1권이에요. 칼 막스가 그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아담 스미스를 자신의 자본론을 논리구조로 서술해 가는데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맞닿아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의 고민과 칼 막스의 고민이 맞닿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맞닿아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신의 꿈을 꾸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없는 사회, 단 한 명이라도 없는 사회를 바로 꿈꿨기 때문에 완전히 대척점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칼 막스의 자본론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연민의 정신이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 공자 마음의 부처님이 전부 다 자비니 이니 평안이 이런 다른 표현을 썼지만 그 근저에는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꿈꿨기 때문에 이 위대하신 분들의 근저에 흐르는 정신은 하나로 이제 모아진다. 그리고 이것을 철학적 베이스로 하고 그러한 철학적 베이스로부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삼고, 그리고 그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경쟁하되 상생을 하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로운 우선과 우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굉장히 관념적인 연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울림도 없고 아무런 고민의 지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체제, 그리고 이런 정치, 그리고 이런 경제 체제, 우리가 이런 체제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지고지순한 최고의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옆에 계신 분들의 고통에도 눈을 감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도 애써 고개를 돌리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것을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제가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서 이것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연민을 저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예산을 통해서 정치라는 영역에서 부단히 실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정치 영역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불안전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고 나면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그래도
우선과 우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 전재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정도까지 드리고, 혹시 이제 질의응답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